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뭐 스터디 발제나 이런 거는 이제 이 한 시간 끝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나누기로 하고요. 진행할 책은 이제 다들 보셨겠지만 언어 철학이고, 이분 좀 문제가 있는 분이세요. 콜린 맥긴이라는 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좀 성추문 뭐 이런 거에 이제 성추행을 하셔서 이제 교수직이 잘리신 분이세요. 근데 그거 빼고는 잘 쓰세요. 근데 이제 그런 자격 문제가 좀 있는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뭐 이 책을 굳이 나가야 되냐 이제 하실 수는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교과서 한 5권 정도 봤었어요, 언어 철학에 대해서. 근데 그 중에 제일 깔끔하게 써진 책이라, 그리고 한국어로 돼 있고 번역도 깔끔해서 부득이하게 이 책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분의 전반적인 해설이나 평가는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명한 분이신데 이제 갑자기 얼토당토하는 일이 터져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던, 이제 이게 좀 철학계에서 2000년대 넘어가지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유독 이런 일이 좀 몇 개 있었는데, 존 서울이라든지 아니면은 맥긴이라든지 이제 미국 쪽에 계신 분들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연달아 이제 성추문이나 성추행 막 이런 걸로 이제 잘린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분들은 업적이나 뭐 학적인 그런 거는 의심할 여지 없이 잘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걸 다 빼면은 또 공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 라이칸이나 밀러 같은 교과서로, 네 맞아요. 들어봤어요. 교과서가 정말 탁월한데,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거 읽으면서 좀 놀랐던 게, 논문을 읽는다는 어떤 그 컨셉으로 봤을 때는 이만큼 나온 책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논문 하나를 엄청 엄밀하게 진행하는 게 이 책의 장점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요약을 해왔는데, 뭐 이제 다들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저는 이제 어떤 분들이 오실지 몰라서 좀 개괄적으로 제가 막 적어놨어요. 근데 이게 엄밀하게 맞는 말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학습을 위한 편견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배우려면 이제 일단은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들어가야 나중에 이게 잘못됐더라도 이제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음료수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뭐 의문점이나 이런 게 생기실 경우에는 그때그때 바로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아마 여기 있다. 482로. 이거는 저기에 계신 분이죠? 한글씨. 씨가 오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한글씨 시킨 거 아닌가요? 이거 저 안 시켰는데. 누가 시켰지? 저 딸바 시켰는데. 잠깐만.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지지체는 무엇인가요? 지금 뭔가 혼란이 하나 같은데. 다 받으셨죠? 네. 이게 하나 더 들어갔거든요. 그런 것 같네요. 저는 이미 2개를 마셔가지고 더 마시기 좀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처음 부분, 시작 부분이 언어 철학과 언어학으로 제가 잡아놨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이제 학습을 위한 편견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언어 철학 안에서도 뭐 개별 언어에 대한 의미론을 구성한 작업이 있고, 뭐 언어학 안에서도 뭐 아무나 드세요. 네, 아이고 이거 아무나 먹으면 되나요? 네, 언어학 안에서도 이제 당연히 언어의 포괄적인 면을 다루는 일반 언어학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이런 영역 구분이 조금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언어 철학의 작업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필요로 한다. 언어 철학적 작업의 특수성에 대해 언어 철학은 언어에 대한 철학적 탐구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전혀 확장시켜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카네기 멜론 대학 철학과 페이지에 이와 관련된 글이 있어 번역 후 인용한다. 그래서 뭐 이제 그냥 아주 개괄적인 글입니다. 언어는 인간의 삶, 인간 문화, 인간의 삶에서 중심적이다. 언어를 통해 우리는 말하고 주장하며 아이디어를 정립하고 표현의 미묘한 뉘앙스를 통해 감정을 표현한다. 어떻게 언어가 이러한 표현적 의사소통적 기능을 수행하는가에 관한 물음은 플라톤 이후로 철학자들과 관련된 물음이 되었다.
의미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의 거대한 진보는 프레게와 러셀의 작업과 함께 우리가 형식 의미론의 기원을 찾는 초기 분석 철학에서 이루어졌다. 한편 의미와 사용의 관계에 대한 탐구의 두 번째 중요한 갈래는 오스틴, 썰, 그리고 그라이스로부터 파생되었다. 그러는 동안 언어 철학자들은 인간 언어의 다양한 형식들을 음성 구조, 언어 형태학, 구문론, 그리고 이것들의 형식적 모델을 제공하는 일과 관련하여 연구해왔다. 언어적 의미를 그것의 모든 측면에서 탐구하는 일은 의미에 관한 철학적 탐구, 그리고 언어의 형식에 대한 언어적 분석이라는 두 가지 영역과 함께 진정으로 꽃피우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2번은 그래서 이제 제가 언어 철학과 언어학에 대해서 제가 언어학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구분해봤어요. 그래서 연구의 대상, 언어 철학의 대상은 특정 언어가 아니라 언어 자체이다. 언어학에서 제시하는 의문론, 구문론 등은 특정 개별 언어에 관한 이론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한편 언어 철학에서 언어를 다룰 때의 기본 관심은 언어 자체에 있다. 전자가 한국어의 의미를 탐구한다면 후자는 언어의 의미를 탐구한다. 연구의 방법. 언어 철학은 연구의 대상과 방법이 일치하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자연 언어를 연구할 때 자연 언어를 사용해서 연구할 수밖에 없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 일반에 관한 탐구, 언어 자체에 대한 탐구가 메타 언어를 상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떤 언어에 관한 2차적 언어를 도입해서 대상 언어를 잘 해명한다고 해도 그것은 또다시 탐구해야 할 언어를 도입할 뿐이다. 언어 철학이 언어 자체를 탐구 대상으로 삼는 이상 우리는 이미 자연 언어의 사용자로서 언어 내에서 언어를 사용해서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해 가리켜 보이는 방식으로만 탐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한계 때문에 언어 철학의 주제인 언어에 대한 단일하고 명확한 정의를 요구하는 물음은 끝없이 헛두게 된다. 그러니까 이 자연 언어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을 이제 비춰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계속 다른 지점을 비추기 위해서는 이 영역을 저희가 서 있는 지점도 비춰야 되기 때문에 계속 옮겨가면서 지점을 옮겨가면서 연구할 수밖에 없는 게 언어 철학의 어떤 근원적 한계입니다. 그래서 연구 조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제가 1장을 요약을 해봤어요. 요약 교과서에서 이게 챕터별로 다 잘 돼 있어가지고 요약을 해봤는데 그것들을 한번 읽고 제가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논문은 프레게의 뜻과 지시체 이론에 대한 논문이고요. 그래서 배경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논문은 이건 제가 프레게라고만 불러요, 저희는 그냥. 근데 이제 프레드리히 루트비히 고틀로프 프레게의 논문인 뜻과 지시체에 관하여이다. 논의에 앞서 프레게의 주저를 몇 가지 말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이제 개념 표기가 먼저 나왔고요. 이제 최초의 수학의 함수 개념을 일상 언어와 논리학에 적용하고 양화사를 발명함으로써 새로운 논리학을 체계화함. 뭐 이건 이제 개념 표기 혹시 읽어보시면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눈으로만 봤어요. 예, 다들 제가 읽었다기보다는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거의 약간 좀 과학 서적 이런 책에 꽂혀 있어요. 항상 가면은 서점 가면은 이게 대체 무슨 책인지 잘 분류를 못 해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북스에서. 그리고 그 번역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산수의 기초, 최초로 수에 대한 정의를 엄밀하게 제시함과 동시에 최초로 논리주의라는 수학 철학의 입장을 제시함. 네, 뭐 논리주의는 어쨌든 프레게가 이제 수학을 산수로 환원하고 산수를 이제 논리로 환원하는 어떤 수학을 결국 논리학으로 환원하려는 작업의 어떤 창시자예요. 그래서 그거를 메인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책들을 썼고요. 뜻과 지시체에 관하여 저희가 오늘 다룰 논문은 이제 뜻과 지시체를 구분함으로써 최초로 의미의 문제를 정교하게 다룸. 그쵸. 이전에 뭐 로크 같은 철학자들도 다 있었지만 이제 이걸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해서 의미의 문제를 다룬 논문으로서 최초의 논문이고요. 산수의 근본 법칙 1, 산수의 근본 법칙 2. 그래서 논리주의의 집약체이지만 러셀의 역설에 의해 저초됨이라고 평가하신 것은 제 평가는 아니고 이제 박정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있는 책 중에 개념 표기랑 뜻과 지시체에 관하여를 읽어봤고 이제 뭐 사실 엄청 정교하게 읽었다고 하긴 그래요. 개념 표기 같은 거는 이제 그거는 어떤 표기 규칙들을 다 설명한 다음에 뒤에는 이제 진짜 기호로 다 써 있는데 그냥 이제 대단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먼저 논의에 앞서서 문장과 명제를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장은 여기 센텐스라고 이제 논문에서 표시되는 것들은 이제 1번, 2번, 3번, 4번 이게 다 문장이에요. 그리고 문장이 다 다르죠. 왜냐하면 표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조는 총각이다, 조는 결혼하지 않은 남자이다, 뭐 어쩌고
그다음 눈은 하얗다 이런 게 다 이제 각각 다른 문장을 표현합니다. 근데 명제는 이걸 뭐 설명하는 과정에 좀 순환적일 수 있는데 어쨌든 조는 총각이다, 조는 결혼하지 않는 남자이다 할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딱 받아들일 때 의미가 같다고 느끼잖아요. 그럴 때 이제 두 개는 같은 명제를 표현하고 있다고 하고 그 문장이 가리키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 의미체입니다. 그래서 1과 2, 3과 4는 각각 같은 명제를 표현한다는 게 언어가 달라도 뜻이 같다 그러면 그건 두 개는 같은 명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은 기호, 청각, 신호 등으로 존재하는 물리적인 것이다. 문장은 어쨌든 물리적인 것에 묶이고요. 명제는 추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진술과 발화를 먼저. 진술은 이제 발화자의 행위입니다. 발화자는 문장의 발화를 통해 진술한다. 입 밖으로 어쨌든 내는 행위를 통해서 그 사태를 진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인이 이렇게 말할 때 그는 그 문장을 통해 눈은 하얗다와 동일한 명제를 진술한다. 이런 식으로 쓰는 용어고요. 다음 단칭 어구들. 저희가 이제 먼저 프레게 논문에서도 그런데 단칭 어구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문장을 탐구하거든요. 단칭 어구라는 거는 이제 싱귤러 텀스 이게 하나를 가리키는 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모여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딱 하나의 대상을 세 개 있는 하나의 대상을 지시하는 것들을 이제 단칭 어구라고 하고요. 초기 언어 분석 철학은 세 개의 언어의 대응 지시 관계로부터 언어의 의미를 해명하는 데에 관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세계 내의 대상 하나를 지칭하는 단칭 어구들에 대한 분석이 핵심적인 작업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라고 되어 있고 이제 단칭 어구가 proper names, definite descriptions 이런 게 이제 쭉쭉쭉 있죠. 네 가지가. 저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고유명이랑 한정기술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 철학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항상 다뤄지는 게 이 두 가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프레게는 한정기술구도 고유명에 포함시킨다. 이제 이거는 이제 논문 읽다 보면 아마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송이 잘 되고 있나요? 잠시만요. 방송이 끊겼어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조금 상태가 안 좋을 거예요 아마. 근데 네. 명제는 보통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라고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배우는데 여기서의 문장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프로포지션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여러 우리가 눈은 하얗다, 뭐 the snow is white 뭐 이런 문장들이 쭉 있잖아요. 그것들의 그것들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의미가 같다고 느끼잖아요. 그럴 때 이제 명제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게 왜 의미가 같은가? 이건 이제 같은 명제를 표현하는 여러 문장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도입한 추상체예요. 네, 딱 그 정도 의미고, 근데 물론 명제에 대한 논의가 이게 명제가 딱 이렇다 하기보다 이제 이런 개념에서 이제 그럼 그 명제는 뭔가 해서 논의가 당연히 있죠. 근데 이제 일단은 기본적인 정의는 그렇게 갑니다. 그 문장과 명제를 구분하는 인식이 원래부터 확실했던 건지 아니면 언어적인 문제에 집중하면서 더 그게 중요한지. 그 후자가 맞겠죠. 예. 어쨌든 언어 철학에서 계속 명제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명제에 대한 그 형이삭 같은 게 이제 좀 생겨요. 예. 그리고 그런 발상이 이제 이런 게 이제 연구를 위해서 유용한 개념들이니까 사실은. 네. 그러니까 프레게한테서는 문장 문제가 명확하게 구분되는데 이후에 언어 철학 논의에 들어오면 사실 문장하고 문제를 그냥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경우도 많아요. 예. 그렇죠. 이 구분이 정말 타당한 구분이냐 의문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프레게 같은 경우는 언어랑 세계 그리고 형이상학 그다음에 수학적 실제론 이런 게 강한 학자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막 거침없이 도입을 하는데 이런 엔티티들을 도입하는 거를 좀 꺼려하는 학자들은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죠. 이거 굳이 뭐 그걸 나눠야 되나? 뭐 이렇게 하는 할 수 있고 지금 방송 상황이 좋지 않은 부분은 제가 정말 죄송하고 제가 영상을 추후 업로드하겠습니다. 이게 아이패드만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어제 테스트 할 땐 잘 됐었는데 하겠습니다. 자, 한번 또 진행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일성 이제 뜻과 지시체에 관하여를 저희가 읽을 텐데 이제 핵심 주제가 동일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equality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아이덴티티고 동일한 거예요. 그게 그 아래 각주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읽어보면 동일성은 결코 답하기 쉽지 않은 도발적인 물음을 던진다. 동일성은 관계인가?
관계라면 대상 사이의 관계인가 아니면 대상의 이름이나 기호 사이의 관계인가 개념 표기에서 나는 후자라고 가정하였다. 그렇죠? 두 가지 종류의 동일성이 있다. 수적 동일성과 질적 동일성이다. 이 수적 동일성은 이제 자기 동일성, 어떤 대상이 그 자신과 맺는 관계죠. 그냥 하나인 거가 이게 이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질적 동일성은 두 사물이 정확히 같을 때 양자의 관계. 두 사물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다르게 표현하면 A는 A랑 A는 B로 표현이 되죠. 둘 다 동일성 문장, 이거 저희는 이제 A is A, 뭐 A is B로 보면은 둘 다 동일성 문장이지만 인지적 가치가 다르다. 인지적 가치가 왜 다르냐면 아래에 예시가 있습니다. 유명한 예시죠. 개밥바라기는 개밥바라기다와 개밥바라기는 샛별이다. 이 두 가지 문장의 차이가 있는데 혹시 이건 다들 알고 계신가요? 개밥바라기랑 샛별은 혹시 저는 금성. 네 이거 뭐 맨날 이제 언어 철학 이제 그 개론 글들에 많이 나오는 예시인데 그거랑 프랑스 왕은 대머리이다. 네 그쵸 프랑스 왕이 대머리라는 거랑 그래서 이제 언어 철학 하는 사람들은 그거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네, 맞아요 그런 이제 전형적인 문장 중에 하나인데 이 개밥바라기는 이제 저녁에 뜨는 금성이고 샛별은 뭐 새벽에 뜨는 금성이고 같이 금성인데 이제 뜨는 시간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다르고 우리가 이제 이게 과학적 발견에 의해서 나중에 발견이 된 거죠. 같은 금성이다라는 게 저녁에도 별이 하나 있고 뭐 새벽에도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두 개가 같더라가 이제 관측이 발전하면서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수적 동일성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네 왜 어떤 것이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그럼 내가 나 자신과 맺는 자기 동일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말한 A는 A다가 수적 동일성을 네네 표현하는 문장 형식인 거예요? 그쵸. 근데 왜 이거를 수적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양적이라고 질과 대비되는 거 양 같기도 해서 그래서 수인 거예요? 이 친구가 수학자라서 이제 아마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서의 수적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적 이 표현에서는 수학적 의미로 사용한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네네 수학적 동일성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수학적 동일성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과 같은 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런 의미에서 한계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내가 나와 네. 같은 건 딱 한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라는 의미에서 동일하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수적 동일성은 자연스럽게 질적 동일성은 함축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 다를 수 있어요. 뭐 그쵸 그럴 수 있죠. 예. 왜냐면 이게 그냥 좀 이게 엄밀한 개념보다도 두 개냐 하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편해요. 이 개념은 여기서. 그래서 이제 하나일 때 하나의 대상이 하나의 대상과 같다는 거냐 아니면 두 가지 대상이 같다는 걸 보여주는 거냐. 그래서 개밥바라기가 개밥바라기라는 그 하나랑 같은 거잖아요. 그때 동일성이에요. 근데 수적 동일성이 반드시 질적 동일성을 함축하냐는 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나는 한 명이지만 과거에 나와 미래에 나 비교해보면 질적으로 엄청 다르잖아요. 그런 거는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거 혼란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예.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아무래도 전공자분들이셔서 그래서 이제 개밥바라기는 샛별이다라는 게 둘 다 동일성 문장인데 뭔가 인지적 가치가 다르죠. 그냥 이게 하늘에 떠 있는 저 별은 저 별이지라는 문장이랑 이제 저녁에 떴던 별이랑 아침에 떴던 별이 같은 별이다라는 문장은 이제 어떤 종류의 인지적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종류냐 하면 이제 칸트식의 구분에 따라서 프레게가 1은 분석적 선언적 명제이며 2는 종합적 후험적 명제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이제 당연히 토톨러지고 어떤 말해주는 바가 없고 색에 대해서 뒤에 거는 색에 대해서 말해주는 바가 있고 어떤 인지적 가치를 갖는다. 앞에 거랑 구별되는 그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 그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게 이 논문의 어떤 기획이고 그러면 이제 A는 B를 어떻게 우리가 언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가가 이제 논문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래서 3번 프레게는 개념 표기에서 동일성을 이름들 자체 간에 성립하는 관계로 생각했다. 이런 견해는 A는 A와 A는 B 사이의 차이 어떤 인지적 가치의 차이를 설명하기에 불충분했다. 그쵸? 예. 개념 표기에서 이제 그 전저작이죠. 앞에 위에 리스트들 보면은 그 전저작에서는 이 문제를 다룰 때 이름들 자체 간에 성립하는 관계로 봤습니다. 제가 아래 3.1 개념 표기에서 왜 동일성을 이름들 자체 간에 성립하는 관계로 생각했는가?
첫 번째, 동일성을 대상과 대상 사이의 관계로 보면 A는 A와 A는 B가 같아지므로 양자의 인지적 가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금성이라는 오브젝트를 가리키잖아요, 개밥바라기가. 그래서 그거랑 그거의 동일성으로 보면 가리키는 그 세계 내에 있는 오브젝트들 간의 동일성으로 보게 되면은 A는 A, 이게 개밥바라기는 개밥바라기다랑 개밥바라기는 샛별이다가 샛별도 금성을 가리키고 개밥바라기도 금성을 가리키고, 그러니까 개밥바라기도 금성을 가리키고 개밥바라기도 금성을 가리키고 해서 두 개가 동일한 문장이 되죠. 그래서 이건 두 개 다 자기 동일성을 표현하는 문장으로 해석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후엄적 종합적 문장이라는 A는 B가 가진 어떤 특성을 설명하지 못하게 됩니다. 개밥바라기와 샛별, 그것이 대응하는 대상인 금성, 이때 금성은 언어가 아닌 대상을 가리키는 것을 약속하자로 치환해보면 그 사실이 분명해진다. 그래서 제가 아래 이제 치환을 해놨는데, 말로 하는 것보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 동일성을 이름과 이름 사이의 관계로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대상과 대상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이름과 이름 사이의 관계로 보자. 그렇게 되면 A는 A와 A는 B는 전자의 경우 이름 A가 이름 A와 같은 것을 지칭한다는 점을 알려주는 명제로, 후자의 경우 이름 A가 이름 B와 같은 것을 지칭한다는 점을 알려주는 명제로 이해되게 된다. 즉 양자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불충분했는가? 이렇게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데 불충분하다가 이제 프레게의 주장이죠. A는 B 형식으로 표현되는 명제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실질적, 경험적, 후험적인 지식을 적절히 설명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쵸? 왜냐면 동일성을 이름과 이름 사이의 관계로 보게 되면 A는 A와 A는 B의 차이가 설명이 되지만 A는 B의 양변은 A라는 이름으로 금성을 가리킴과 B라는 이름으로 금성을 가리킴 사이에 성립하는 동일성으로 이해되게 된다. 이런 견해는 A는 B로 표현되는 동일성 문장을 사소하게 만들며, 이런 견해로부터 우리는 A는 B로 획득되는 본래적 지식을 설명할 수 없다. 이제 이거 프로퍼 노리지인데, 네, 이제 본래적 지식을 번역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래 문장을 읽어보면 여기 이제 23, 36은 앞에 23은 이제 교과서 페이지고요. 36은 제가 올려드린 파일에서 프레게의 논문에 있는 페이지입니다. A는 B라고 말할 때 의도된 바는 A와 B라는 기호 내지 이름이 같은 것을 지칭하므로 그들 기호 자체가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인 듯하다. 기호와 기호 사이의 관계가 주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관계는 이름이나 기호가 무언가를 명명하거나 지칭하는 한에서 이들 사이에 성립하겠다. 이 관계는 같은 것을 지칭하는 두 개의 기호 각각의 연결로 매개될 것이다. 하지만 이 연결은 임의적이다. 이 연결이 임의적이죠. 그러니까 왜 임의적이냐면 임의적으로 산출이 가능한 사건이나 대상을 무언가에 대한 기호로 사용하는 일을 막을 길은 없다. 그 경우 A는 B라는 문장은 더 이상 주제가 아니라 지칭 방식과만 관련할 것이니 그 문장을 수단으로 해서는 아무런 본래적 지식도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본래적 지식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mode of designation이 한 번 나오는데 딱 이거는 이제 이름 지칭 방식은 이제 A로 뭐 대상을 가리킴, 뭐 B로 대상을 가리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A로 가리키든 B로 가리키든 그게 이제 사소하다는 거죠, 사실은. 왜냐면 이게 임의적인 기표로 어떤 걸 지시하는 거는 다 가능하니까 그 지시 방식에 대한 어떤 차이만 가지고 동일성을 설명하면 이 종합 명제의 어떤 특수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4번, 프레게가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본래적 지식은 실제적 지식이다. 그래서 4.1, 프레게는 언어와 세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학자이다. 프레게가 보기에 A는 B 형식의 문장은 종합 명제로서 세계에 관한 확장적 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언어 내적 지식이 아니라 세계에 관한 지식을 진술해야 한다. 이 점에서 프레게가 염두하고 있는 본래적 지식은 이제 액츄얼 놀리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기존의 개념 표기에서 자기가 했던 작업이 이제 이런 거였고 왜 불충분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본 논문에서 핵심적인 추가 장치라고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래서 A는 B를 단순 대상 이론이나 단순 대상 이론은 이제 대상에 관한 동일성, A는 B가 대상의 동일성을 설명한다는 거나 기호에 관한 이론, 방금 설명드린 이제 mode of designation에 대한 이론으로 을 도입하여 설명하는 시도는 실패했다. 전자는 A는 B를 A는 A와 동일하게 만들었으며 후자는 지칭 방식과만 관계하여 A는 B에서 산출되는 본래적 실제적 지식을 설명해내지 못했다. 그쵸? 그래서 이제 프레게는 그 다음으로 제시 방식을 도입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래서
프레게는 동일한 지점이 다른 제시 방식을 통해 표현되는 삼각형의 사례를 제시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라도 혹시 이제 프레게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고 싶으실 때 두 가지 예시가 있어요. 이제 삼각형에 대한 게 있고 망원경에 대한 게 있어요. 그 두 개를 외우시면 이제 전공자를 배웠어요. 예. 보자마자 망원경이 더 마음에 들던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외우시면 전공자 앞에서 대단하다 이렇게 그런 얘기 들으실 수 있는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다 읽는 사람도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딱 정확하게 첫 페이지에 나온 게 이게 두 번째 페이지에 나오죠. 삼각형의 제시 방식에 관련된 건데 이걸 수학에서 뭐라 그러나요? 제가 이제 교점이라고 하죠. 제가 배운 지가 오래돼가지고 네, 점 아니에요? 교점인데 이 선을 뭐라 그러죠 이거? 아 이거 그냥 그거 그냥 그 선 아니 이게 지금 무식하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이거 근데 수직이 아닌데? 보니까? 꼭지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수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꼭지점과 맞은변. 그러니까 꼭지점과 맞은변의 중앙에 있는 거랑 연결시키면 네. 이거 뭐라 그러던데 요겁니다. 이거 보시면 돼요. 현시적으로 제가 정리할게요. 요건데 요게 이제 두 가지 방향 이 가운데 있는 점이 여러 방법으로 설명이 될 수 있죠. 이 A라는 선분이랑 뭐 B라는 선분의 교점으로 설명이 될 수도 있고 B와 C의 교점으로 설명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걸 가리키는데 가리키는 이제 어떤 지시체는 같은데 이제 제시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전략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레게 수학자 형님이시니까 이런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교점은 B와 C의 교점이다. 2.1번 이 돼 있고요. 제시 방식의 차이는 지각과 연관된다. 제시 방식은 무언가가 지각에 나타나는 방식이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맥기는 이거를 어쨌든 지각이라는 거랑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따가 나중에 뒤에서 한번 제가 강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즉 이제 프레게는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 이름 자체가 아닌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이름의 담지자가 제시되는 방식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해명은 이전 방식들보다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하나의 대상에 두 개의 다른 제시 방식이 있음을 아는 것은 사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사소하다는 건 트리비얼이에요. 그래서 이전 거는 사소하게 그러니까 아예 차이를 못 드러냈다가 사소하게 차이를 드러냈다가 이제 사소하지 않은 차이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제시 방식이라는 걸 도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뜻이랑 연결이 되는데 이게 조금 불명확하지만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의 논의에서 프레게는 단칭 어구의 싱귤러 텀이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definite descriptions나 아니면은 그 proper name이나 이게 뭐 그냥 뭐 그런 거죠. 다 그런 것들은 지시체뿐 아니라 뜻을 가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게 오타가 나는데 이름 단어의 결합입니다. 이름 단어의 결합, 문자 같은 기호와 연관된 무언가가 그런데 기호가 지시하는 바 내지 기호의 지시체라고 부를 법한 바와는 다른 무언가가 다시 말해 내가 기호의 뜻이라고 부르고자 하는 바가 있으며 여기에 제시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겠다. 이에 따라서 앞서 든 사례에서 A와 B의 교점 및 B와 C의 교점이라는 표현의 지시체는 같으나 이 두 표현의 뜻은 다르다. 개밥바라기의 지시체는 샛별의 지시체와 같으나 이 둘의 뜻은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뜻이라는 어떤 요소를 도입해서 이 둘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지시체가 같은데 왜 차이가 있냐? 뜻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겁니다. 2번 뜻을 제시하는 뜻은 제시 방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앞에 말씀드린 mode of presentation이죠. 그거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3번 프레게는 고유명과 한정기술구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이제 여기서 한정기술구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현대 프랑스 왕은 대머리 할 때 현대 프랑스 왕 같은 거예요. 딱 한 명을 지칭하는데 이제 이게 한 단어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이름이 아니라 어떤 기술 구조 그런 걸 이제 한정기술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유명과 한정기술구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이 당연한 건 아니에요, 사실. 뒤에 나중에 이제 러셀 하실 때도 보겠지만 단일한 대상에 대한 지칭이 몇 개의 단어나 이러저러한 기호로 구성될 수도 있다. 번잡함을 피하고자 그런 지칭 모드를 고유명이라고 부르도록 하자.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이제 뭐 예를 들면 IU 같은 것도 뭐 프로퍼 네임이죠, 그죠? 맞죠? IU랑 이제 현대 프랑스 왕이 같은 거예요. 둘 다 이제 고유명을 프로퍼 네임으로 부르겠다. 그래서 하나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부르겠다. 그래서 4번 정복값
뜻을 가지는 것은 지시체가 아니라 뜻이다. 그래서 뜻에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고, 그 다음 5번 프레게는 다음 문장에서 뜻 개념을 설명한다. 고유명의 뜻은 그것이 속한 언어나 지칭의 총체에 충분히 친숙한 모든 사람이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유명의 뜻은 지시체가 있다는 가정하에 그 지시체의 단일한 측면만을 보여줄 따름이다. 지시체에 대한 전면적 지식은 주어진 뜻이 그 지시체에 속하는지 여부를 즉각 말할 수 있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그러한 전면적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다. 그래서 핵심은 어쨌든 단일한 측면입니다. 금성이 가진 단일한 측면을 보여준다. 금성이 저녁에 뜬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개밥바락인 거고, 이제 그 아침에 뜬다는 측면에서는 샛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5.1 뜻은 대상의 측면을 포함한다. 앞서 제시 방식은 지각 주체와 연관된 개념이었다. 한편 뜻은 대상과 관련된 개념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시 방식은 perception이니까 지각 주체랑 연관이 되어 있고, 뜻은 대상의 측면이라는 점에서 대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뜻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 속성 개념을 도입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대상은 속성, 측면을 인간의 마음과 독립적으로 갖는다. 그리고 뜻은 바로 이 속성 측면을 뜻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게 뜻을 설명해서 뜻한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 뜻은 이건 전문 용어고, 더 정확히 말하면 뜻은 대상의 측면을 보여준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제 보여주는 것까지가 이제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이제 제가 열심히 그려놨는데, 언어적 표현이 있고, 측면을 보여주는 뜻이 있고, 뜻에 의해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 그 지시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7.1 그래서 교과서 33페이지에서 맺기는 제시 방식에 대해 본인이 규정한 내용을 살짝 이건 제가 이제 건방지게 써놓은 겁니다. 맺기는 제시 방식을 지각 주체와 연관하여 설명했었다. 어떤 대상의 한 측면이 언어 사용자에게 언어적 표현의 뜻에 의해 지각을 통해 제시될 때 그 방식을 일컬어 제시 방식이라 하면 그림이 깔끔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맺기는 이걸 얘기할 때 이제 제시 방식을 위치시키는 게 뭐 좀 애매해요, 문장이.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제시 방식은 아까 말했듯이 perception이랑 관련해서 언어 세 개가 있으면 이제 사용자와 관련해서 이제 제시 방식이라는 말을 이해를 하면 조금 더 메이크 센스하게 이해가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개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이제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개념이 이렇게 딱딱 이렇게 한 번에 이게 정의되는 게 아니에요. 논문 읽어보시면 이제 물론 짧은 문장 안에서 정리가 되긴 하지만 좀 깔끔하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초기 논문이라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시 방식은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고요. 8번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의미 이론의 뜻을 도입하면 우리는 A는 B가 표현하는 실제적 지식을 설명할 수 있게 되며 A만 알고 B를 모르는 상황 또한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제 그쵸? 개밥바라기와 샛별에 대해서 관측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전에는 두 가지를 그러니까 같다는 문장의 진리치를 알 수도 없었고,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고, 그런데 하나를 안다 그래서 다른 걸 꼭 알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개밥바라기라는 어떤 대상의 측면을 안다 그래서 우리 대상에 대한 전체적인 지식을 가지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뜻을 도입하면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말에 CF는 센스는 익스프레스와 함께 쓰이며 레퍼런스는 스탠드포나 데지그네이트와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논문 읽으실 때 뜻은 표현하는 거고, 뜻이 이제 측면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대상의 측면을. 그리고 레퍼런스는 이제 가리키는 거고.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시체. 네. 기호, 뜻, 지시체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 인용글을 보자. 기호의 뜻, 기호의 지시체 사이의 규칙적 연관은 다음과 같다. 기호에 분명한 뜻이 대응하고 다시금 그 뜻에 분명한 지시체가 대응하는 데 반하여 주어진 지시체에는 단일한 기호만이 속하지 않는다. 같은 뜻이 언어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며 같은 언어 속에서도 그럴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규칙적 작용에 대한 예외도 있다. 기호의 완전한 총체에 속하는 모든 표현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확정적 뜻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자연 언어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가 잦으니 우리는 같은 단어가 같은 맥락에서 같은 뜻을 지닌다는 데 만족해야만 하겠다. 문법적으로 적형이고 고유 이름을 나타내는 모든 표현이 뜻을 가진다는 점은 받아들일 법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의 지시체는 그 지시체에 대응하는 여러 뜻이 있고 그 지시체에 대응하는 기호 또한 여럿이다. 따라서 당연하게도 지시체는 뜻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뜻이 없는 표현도 가능하다. 뜻이 없는 표현은 의미가 없다. 그쵸? 4번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는 한정 기술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뭐 현대 프랑스어도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는 한정 기술구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그러한 한정 기술구는 뜻을 가져야만 한다. 그쵸? 여기 아래는 물방울 무늬가 찍힌 미국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예시를 들었는데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도 한정 기술구는 뜻을 가져야 한다. 이제 이게 일종의 비존재 주어 문장인데 우리가 이제 유의미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틀렸다고 하기 위해서라도 혹은 맞았다고 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어떤 참이라고 우리가 느끼잖아요. 물방울 무늬가 찍힌 미국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겠지 하는데 주어에 있는 이 물방울 무늬가 찍힌 미국 대통령이 진짜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문장의 의미가 있어지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시체에만 호소하면 이제 이런 비존재에 대한 진술을 표현할 수가 없게 돼요. 그죠? 왜냐면 물방울 무늬가 찍힌 미국 대통령이 진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상한 역설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이런 게 어쨌든 뭔가 우리한테 의미가 있지 않냐? 그럼 우리가 지시체에 호소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 뜻에 호소하면 된다. 뭐 이런 전략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조금 중간 정도 왔는데 혹시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 그 논의할 부분이나. 네. 그 뭐냐 개념 표기에서 네네. 이제 동일성을 대상들 간의 관계가 아니라 네네. 이름과 이름 사이의 관계로 보는 과정에서 네네. 이제 말하는 게 A는 B의 양변은 A라는 이름으로 금성을 가리킴과 B라는 이름으로 금성을 가리킴 사이에 성립하는 동일성으로 이해되게 된다. 네네. 이제 이렇게 유행을 하고 프레게도 실제 자기 논문에서 이제 같은 것을 지칭하는 두 개의 기호 각각의 연결로 매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네. 이 입장이 개념 표기에서 자신이 이제 공격했던 입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A는 B가 대상들 간의 관계다 라는 것과 뭐가 다른 건지 사실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예. 그 샛별을 개밥바라기다라는 그 문장이 대상들 간의 관계다. 그러니까 같은 금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네. 그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기호들 간의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결과만 놓고 보면 어쨌든 금성이라는 지시체를 둘 다 지시하고 있으니까 같은 걸로 치자라는 거 같아서요. 그냥 기호를 기준으로 보면은 전혀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만약에 대상이 기준이면은 기호가 다른 뭐 예를 들어서 개밥바라기는 개밥바라기라는 문장이나 샛별은 개밥바라기라는 문장이랑 대상을 가리키는 거는 둘 다 이제 인식론적으로 차이가 없는데 기호들 간에 성립하는 관계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둘이 가리키는 대상이 같다고 하더라도 개밥바라기는 개밥바라기라는 말 그대로 똑같은 기호를 동어 반복이니까 인식론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문장이라 할 수 있는데 샛별은 개밥바라기다라고 하면 어쨌든 두 다른 기호가 같은 대상을 지시한다가 되는 거니까 인식론적으로 이제 지식을 확장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 말은 두 번째 그러니까 기호들이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가 그 자신이 비판하고 있는 입장 개념 표기에서 그거를 포함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게 그걸 포함한다기보다는 뒤에 맥킨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은 개념 표기에서 프레게가 지지했던 입장이 사실 뜻과 지시체에 관하여서는 자기가 부정하고 있는데 솔직히 뜻과 지시체에 관하여 나온 입장도 개념 표기의 입장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상의 동일성하고 이름의 동일성이 또 비슷하다 이렇게 그 내용이 사실 이어진다기보다는 이름의 동일성하고 프레게가 말하는 그 이름의 동일성을 비판하고 자기가 뜻과 지시체에 관하여서 제시한 입장하고 그게 두 가지가 구분이 안 된다라는 게 적어도 이 교과서의 논지라서요. 처음에 아까 그 대상의 동일성하고 이름의 동일성은 분명히 다르죠. 대상의 동일성은 A가 A랑 이 대상하고 동일하다고 두 번째 입장은 A라는 이름하고 B라는 이름이 동일하다는 거라서. 근데 그 이름이 동일하다는 거가 이름이 동일한 이유가 같은 대상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동일한 걸로 치자라는 거잖아요. 그건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여기는 그렇게 말이 나오니까 이제 어디 A는 B의 양변은 네. A라는 이름으로 금성을 13조 가리킴과 B라는 이름으로 금성을 가리킴 사이에 성립하는 동일성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같은 것을 지칭하는 두 개의 기호 각각의 연결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러니까 대상의 동일성은 이 대상하고 이 대상하고 같다.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자면 이 대상하고 이 대상 같다. 이렇게 화살표를 그릴 수 있고 이름의 동일성은 이렇게 지시하는 것과 이렇게 지시하는 이 두 개가 같다. 이렇게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대상의 동일성이라고 네, 대상의 동일성하고 이름의 동일성은 분명히 다른 거긴 다른 건데 맥킨이 이 교과서에 지적한 건 뭐냐면은 프레게는 이름의 동일성에 대해서 비판해 놓고서는 자기가 뜻과 지시체에 관해서 해서 제시하는 내용은 결국엔 이름의 동일성하고 거의 똑같지 않느냐. 자기가 비판해 놓고 자기가 똑같은 주장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는 거죠.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개념 표기랑 뜻과 지시체의 입장이 비슷하다는 거는 이제 좀 나중에 얘기하고 싶고 저는 이제 네. 그게 내 머리가 안 좋나? 자체가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일단은 그러면 대상 간의 관계라는 것도 사실은 뭘 말하고 하는지 모르겠는 게 샛별은 개밥바라기다가 대상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라는 게 금성이라는 같은 대상을 이렇게 지칭한다는 것과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대상 동일성은 그러니까 대상이 똑같으면 의미가 동일하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샛별이든 개밥바라기든 전부 다 똑같이 대상을 금성으로 하니까 의미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그 대상 동일성에 제기되는 문제가 그러면은 샛별은 샛별이다라 샛별은 개밥바라기다라 둘이 똑같이 인신론적으로 똑같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름 동일성은 오케이 그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기준으로 의미를 다르게 보자.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똑같다라고 우리가 명제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대상을 통해서 두 개가 똑같다라고 주장하는 건 맞는데 의미가 이름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샛별은 샛별이다랑 샛별은 개밥바라기다라는 인신론적으로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의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혹시 제 설명이 좀 부족했나요? 설명이 맞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개밥바라기가 금성을 지시하는 걸 안다고 해도 샛별이 금성을 지시하는 건 모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쵸. 네, 그쵸. 그게 이제 사실은 어떤 지식의 확장이랑 연관된 부분이라서 그 지시 방식이 두 개가 동일하다는 주장 자체가 어떤 걸 확장해 주잖아요. 우리의 지식을. 그쵸? 그러니까 어떤 의미의 기표 C가 또 어떤 똑같은 대상을 가리킨다. A와 C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킨다는 게 A가 이 대상을 가리킨다는 것만 알았을 때 나오는 지식이 아닌 거죠. 그쵸. 그런 의미에서 두 개가 같다고 주장하는 건 지시 방식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인식의 확장을 준다. 뭐 이런. 근데 네.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에 대상들 간의 관계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사실은 어떤 걸로 가리키든 간에 가리키는 게 똑같으니까 같다고. 근데 이거는 그것도 가리키는 게 똑같은 게 같다. 뭐 그런. 네,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 둘이 같다는 게 네, 그렇죠. 가리키는 게 똑같으니까 같은 거야. 근데 첫 번째는 가리키는 게 똑같은 게 같은 거였는데 두 번째는 야 가리키는 게 똑같은 게 같은 게 아니라 가리키는 게 똑같은 건 같은 건데 이름도 다르잖아. 그러니까 가리키는 건 똑같은데 이름만 다르니까 다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사소한 거죠. 인식 확장을 주긴 줘요. 근데 지시 방식에 관련해서만 주는 거죠. 대상의 측면이나 뭐 이런 세련된 개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A로 이걸 가리킨다. B로 이걸 가리킨다. 두 개가 같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인식 확장 설명이 되죠. 근데 이 교과서에서 네. 이름 지시체는 같고 이름은 다르다는 거를 사소하다라고 느끼는 얘기 안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24쪽에 보면은 네. 어떤 식으로 논지가 전개가 되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A와 B가 이렇게 중간쯤에 보면은 본래적 지식이 동어 반복 이상의 지식이라고 할 때 A와 B가 공지칭한다는 지식은 동어 반복 이상의 지식인가 하면서 프레게는 그렇게 주장했지만 프레게가 함의하는 것과는 반대로 이건 절대 사소하지 않은 지식이다 하면서 그 다음 문장이 하지만 프레게는 사소하다고 한다 이렇게 논의가 전개가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프레게 논문에 네. 따라서 이제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네. 이 사실 그래서 프레게 논문에 저희가 보기에 정말 문제가 되는 뭐
이 점이 아닐까. 자기가 이름의 동일성에 대해서 비판을 해놓고서는 네. 결국엔 자기가 주장하는 게 이름의 동일성에 대한 주장이랑 뭐가 다르냐 하면 안 다르다는 거죠. 이게 맥킹은 적어도 그걸 그러니까 이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고. 그쵸. 근데 뭐 그게 사실 프레게가 여기서 본래적 지식이랑 연관해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본래적 지식이냐 했을 때는 프레게가 염두에 두고 있는 그 어떤 종합 명제의 특성 같은 거는 이걸로 나오진 않으니까 프레게가 불충만하다 본 거는 뭐 그런 거고 사소하다가 한 건 그런 의미에서 사소하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뭐 문제 없지 않을까요? 뭐 어쨌든 몇 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4페이지에서 저도 이제 줄을 쳐놓긴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배경 지식이 없어서 사실 지금 잘 못 따라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 네네.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사실 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이미 노렸던 거랑. 그러니까 처음에 기호는 다르지만 알고 보면 대상 같은 거야.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네. 프레게가 뭐 그 개념 표기에서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대상에 초점을 두지 말고 뭐 기호에 초점을 두어서 동일성을 설명한다고 했을 때 네. 그러면 거기서 프레게가 정확하게 같다고 말한 게 뭐가 기호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다고 말한 게 뭐가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같은 대상을 지칭하니까 결국은 앞에 얘기랑 설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맞아요. 그게 이 얘기예요. 네, 제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저희가 지금 약간 같다라는 문장 이거를 지금 저희가 약간 그 네.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자꾸 오해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름 동일성에서 A와 B가 같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얘네들의 입장은 의미가 기호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얘네 둘이 같은 걸 지시한다는 의미에서 같다라고 하는 게 얘네 둘의 의미를 결정하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이게 두 개 같다가 차이가 돼야 되는 거죠. 대상 동일성에서는 A와 B가의 같다 사이에서 성립하는 같다랑 그리고 A와 B 그리고 그 대상 금성 사이에서 결정되는 그 같다랑 차이가 없는데 이름 동일성에서 생기는 같다는 이제 또 그 두 개의 기호 간에 생기는 같다 그리고 이제 대상과의 지시하는 면에서 같다랑 구분해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 같다라는 단어를 이제 그냥 저희는 이제 다 알고 있다고 선제하고 가니까 그렇게 좀 오해가 생겼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기호로서의 그 관계를 뜻하는 같다와 그 이제 지시하는 바가 같다를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기호에 초점을 뒀을 때는 같은 걸 지시한다 여기 초점을 두죠. 아, 그쵸. 그러네. 지시 방식이니까. 예, 네, 지시 방식이니까 지시 방식이 같다고 해야 되나? 그게 되죠?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번역을 정말 철저하게 하면은 A와 B는 지시하는 바가 같다. 이제 뭐 기호 뭐 이름 동일성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면 더 오해가 없을 텐데 이제 저희가 그냥 무차별적으로 같다라고 하니까 좀 약간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혹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같다가 예. 그러니까 A와 B가 같다랑 그 대상과 대상이 같다라는 게 구별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저희가 대상 동일성이랑 네. 기호 동일성 두 가지를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대상 동일성에서는 A와 B가 그 지시한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게 같다랑 두 기호가 같다라는 거랑 그러니까 구분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지시하는 대상이 같으면은 거기서 이제 차이를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차이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 반면에 기호 동일성에서는 A와 B가 같다 해서 A와 B가 지시하는 게 같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그래서 여기 기호 동일성에서는 이 두 개가 기호 자체가 이제 의미의 차이를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시하는 바가 같다고 하더라도 그게 의미가 같다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또 이제 개념 표기와 뜻과 지시체에 관하여서 얘기하는 게 똑같아지네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맥킨이 봤을 때는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지금 프레게 너는 이름 동일성, 기호 동일성을 그렇게 까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너도 지금 이렇게 이름 동일성이 가진 문제랑 똑같다.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맥킨이 비판을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어차피 뒤에 1시간 또 논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일상적 사용과 비일상적 사용. 프레게는 단어의 사용을 일상적 사용과 비일상적 사용 두 가지로 구분한다. 단어를 일상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때 우리가 말하고자 의도하는 바는 단어의 지시체이다. 그런데 우리가 단어 자체나 단어의 뜻에 관하여 말하려는 때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할 때가 그렇다.
그때 한 사람의 말은 우선 다른 화자의 말을 지칭하며 오직 후자만이 그 일상적 지시체를 가진다. 그쵸? 일상적 지시체는 여기서 그냥 지시체죠. 그렇다면 다른 화자의 말을 인용한 우리에게는 기호에 대한 기호가 있다. 글쓰기에서는 이런 경우 단어가 인용부호 안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인용부호 안에 있는 단어가 일상적 지시체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네, 골치 아픈데 이제 아래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구분에 대응하는 사례 중 하나는 단어의 사용과 언급에 대한 구분이다. 이게 언어 철학 교과서에서 맨날 나오는 이제 사용 언급 구분인데요. 어떤 단어를 따옴표 없이 쓸 경우 그 단어는 지시체를 지칭한다. 어떤 단어를 따옴표와 함께 쓸 경우 그 단어는 단어 자체 혹은 이제 뜻을 표현한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단어랑 사람이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이제 다른데 이거는 제가 어제 올린 짤방이 오히려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처음에 나온 사람이라는 단어는 잘못됐죠.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사람은 처음에 말은 잘못된 거죠. 단어를 지칭할 때는 따옴표 안에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조금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뭐 어제 뭐 올렸죠? 언어 철학의 위험성에서 밈 하나 올렸었는데 그래서 애니키라고 하면 애니키가 묶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런 입장에서 보면 애니키라는 어떤 그 단어 자체를 말할 때 이제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쓸 때는 사용이 되니까 이게 따옴표를 떼면 이게 이해가 되죠. 프레스 애니키라는 말이 그냥 그 문장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 따옴표를 치면은 그 단어를 가리키는 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구분을 엄밀하게 하는 사람이 이제 이해하지 못한다 뭐 이런 드립 짤방입니다. 그래서 아래 이제 이걸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으로 타인의 말을 인용하는 사례에서 두 가지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는 간접 화법에 주목해야 한다. 간접 화법의 경우 단어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며 따라서 간접적 지시체를 갖는다. 단어의 간접적 지시체는 곧 단어의 일상적 뜻이다. 그래서 이제 John says 하고 이제 다운표 안에 넣은 게 있고 이제 John says that the polka dotted 어쩌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that 뒤에 오는 문장이 그것의 일상적 뜻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문장은 물방울 이게 죄송합니다. 무디죠? 한 미국 대통령이 위대하다는 문장이 아니라 맞나? 무늬가 이게 맞아요? 의의가 아닐까요? 내가 위에선 니로 쓰고 여기선 니로 쓰는 죄송합니다. 못 배워가지고 이제 물방울이란 미국 대통령이 위대하다고 존이 말했다는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니아 절은 간접적으로 사용되었다 라고 합니다. 네, 그런 내용이고요. 이건 이제 교과서 보시면 맨날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프레게는 어떤 표현의 일상적 사용과 비일상적 사용을 나눴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로써 타인이 바라한 비존재적 문장에 대해 보고하는 문장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거는 어떤 커밋도 안 하는 거죠. 존이 요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이걸 말했다는 거고 뒤에 거는 이제 존이 이렇게 주장했다는 건데 그 뒤에 거를 얘기할 때는 이 문장의 지시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문장에 쓰인 표현들이 이제 어떤 그것의 지시체를 가리킨다고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비존재 주어 문장에 대한 보고 문장이죠. 이런 거에서 이런 우리가 자주 쓰는 문장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돼버리죠. 왜냐면 the polka dotted president of United States 뭐 어쩌고 그게 없으니까. 그쵸? 근데 제가 이거 사실 꼭 이거였는지 기억이 확실치 않은데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네네. 이게 쌍따옴표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그러하다는 함축을 제거할 수 있지만 네네. 이게 쌍따옴표 없이 쓰면 실제로 이렇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함축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존재로도 함축이 들어가냐 아니냐 뭐 이런 그러니까 이 뒤에 문장에 대해서 네네. 예. 저는 그 쌍따옴표를 치고 안 치고에 따라서 참일 가능성이 왜 생기고 없어지는지가 잘 이해가 살지 않거든요. 이거는 그 인용구거나 명제 태도에 대한 문제잖아요. 나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는 그 신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믿으면 참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또 인용구 대이하 구절로 표현할 수도 있고 따옴표 구절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대이하 구절이나 따옴표 구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문장 전체의 진리값에 영향을 안 준다는 게 여기의 핵심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 뒤에 있는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뭔지에 따라 상관없이 사실은 우리가 그거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잖아요. I believe that 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뒤에 문장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든 받아들여야 그거에 대해 얘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할 텐데 그 태도, 이 소위 명제 태도라는 건데 그 태도에 대한 게 이제 핵심이다 보니까 뒤에 나오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는 이 문장에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뒤에 있는 문장의 뜻을 뭐 지시체에 호소해서 하게 되면 뒤에 요런 게 올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 빌리브 뭐 이런 걸 할 수도 없고 이 문장의 의미가 굉장히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게 지시체를 가리킨다고 보게 되면. 그래서 그 문장이 사실 뜻을 표현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 이제 태도를 취하는 거는 그렇게 문제 없이 이해될 수 있는 거죠. 네. 쌍따포가 없을 때는 뭔가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생겨서 좀 혼동의 요소가 있는데 쌍따포를 이제 쳐주면 그런 혼동의 요소가 없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 그렇게도 되고 쌍따포를 뗐을 때 이게 지시체의 호소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뜻에 관해서 해석을 하면 된다. 대이하절을. 그렇게 하면 이제 이런 문장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사실 이런 게 이제 어떤 초기 분석 철학의 어떤 문제거든요. 일상적 언어가 이런 여러 문장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단일한 기준으로 해석을 딱 해서 해석이 완료가 되면 이 의미가 딱 드러나면 좋은데 지금까지 모델은 이런 거에 어떻게 적용하냐라는 시비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내가 뜻을 도입해서 하면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다. 기존의 지시체만 도입해서 의미를 해석할 때 뭐 언어와 세계가 대응한다는 방식으로만 의미를 이해할 때보다 더 확장적으로 우리가 언어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저도 뭐 이런 거를 이제 별로 제가 이제 맨날 읽던 게 이런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맨날 읽을 때마다 다시 공부하고 다시 생각하고 하는데 전 별로 이게 별로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좀 어쨌든 공부하려면 중요하니까. 근데 일상적 뜻이 네. 어떤 거죠? 일상적 뜻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John says that 하면서 그 뒤에 문장에 그러니까 그 폴카 더티드요? 네, 그게 일상적 뜻을 표현한다. 에. 그 위에는 일상적 뜻을 표현하지 않는 거고 밑에는 일상적 뜻을 표현한다는 건가요? 그 저 위에는 네네 맞아요. 그래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래? 그러니까 여기서 일상적 뜻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존이 이제 그 물방울 무늬가 있는 미국 대통령이 존재한다고 말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일상적 뜻에서는 쟤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진짜로 물방울 무늬가 가지고 있었던 미국 대통령이 있었는가 확인하려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일상적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직접 인용을 치게 되면은 이제 일상적으로 실제로 미국 대통령이 물방울 무늬를 가지고 있던 미국 대통령이 있냐 없냐 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실제로 그냥 이제 존이 말했다, 존이 언급한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일상적 뜻으로 달라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기서 일상적 뜻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상적 뜻에서 이제 뭐 미국 대통령이 실제로 뭐 물방울 무늬가 있었냐 없었냐 그게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전체를 따옴표를 침으로써 얘는 지금 이 문장에 대해서 이런 믿음을 이런 태도를 취하고 이런 명제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일상적 뜻이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1이 뭐 그런 도움이 좀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이런 방식의 이해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간접적으로 사용된 표현의 간접적 지시체가 일상적 뜻이죠. 이라면 간접적 뜻은 무엇인가? 이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쨌든 인다이렉트하게 쓰인 그 뒤에 있는 문장이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시체를 가리켜야 된다고 봤는데 이제 이건 뜻을 가리킨다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문장에 대한 해설을 내놓은 건데 그럴 때 그럼 간접적인 뜻은 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왜냐면 프레게에서는 프로퍼 네임이든 뭐 완전문이든 뭐든 뜻과 지시체를 다 가져야 되거든요. 언어적 요소가. 그리고 완전문도 어떤 그 프로퍼 네임의 확장판이거든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뜻과 지시체를 다 할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장에 대해서 사실은 간접적 뜻을 할당하기가 어려워지죠. 이상한 뭔가가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John says that, Sally says that, the polka dotted president 이렇게 해서 두 번 안긴 문장이든 혹은 명제 태도를 두 번 취하는 거 I believe that, he believed that 이렇게 나는 윤님이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항상 맛있다고 하는 것을 그 사실을 믿는다는 걸 내가 믿는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런 문장에서 이제 이게 좀 이상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한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면 이런 걸 계속 해결해야 돼요. 명제 태도에 대한 문장들을 이제 이렇게 지시체와 뜻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해버리면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 여러 가지로. 무슨 문제가 생겨? 거기다가 계속 이거는 네. 이거의 뜻이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지시체도 할당해야 되잖아요. 뜻 거기서 왜? 지시체도 할당해. 예, 그러니까 그 지시체 할당하기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계속 불필요한 존재자 같은 걸 계속 상정해야 되는 거지. 이게 대절이 늘어날수 대절은 무한히 붙을 수 있는데 영어권에서. 그러게 그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존재다. 불필요한 존재자라는 말에 설득됐어요. 예, 좀 그 부분이 좀 이상해져요. 예, 그래서 하여간 이게 이제 저희 논리 철학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건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지시체가 있고 센스가 있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계속 간접인용 하면 여기에다가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지시체, 뜻이 되는데 이 뜻이 다시 지시체가 되고 뜻이 되고 지시체가 되고 뜻이 되고 약간 프레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뭐냐가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게 이제 그래서 이제 지시체의 뜻인데 이제 이 문장에서 뜻이 지시체가 되고 그럼 거기서 뜻은 또 뭐냐 했을 때 그렇죠. 거기에 이제 설명. 쌍방표로 그걸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네. 지시 대상이 이 쌍방표 안에 있는 거다. 그럼 그렇게 해주는 건가요? 쌍방표가. 여기서 이제 간접 인용 네, 문맥에서 네. 그러니까 쌍따옴표가 없는 문맥에서 이제 해석을 하자 하면은 기존에 지시였던 게 뜻이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관계가 이렇게 근데 뜻은 뭐가 되느냐고. 그렇죠.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뜻과 지시체로 구분을 했는데 지시였던 게 뜻이 되면은 그럼 뜻이었던 건 뭐가 되냐? 간접적 뜻이 다른데 그럼 간접 뜻은 뭐냐? 사실 뭐냐? 뜻이었던 게 지시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뜻이었던 게 지시체가 되는데 그럼 또 간접적 뜻, 인다이렉트 그 문장에서 인다이렉트한 센스가 뭐냐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을 안 하죠. 예, 그런 또 후퇴 문제가 발생을 해요. 계속 할당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하다 보면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그 두 번째 비판은 잘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대절 이하에서는 그 이게 지시하는 게 뜻이잖아요. 네. 대절 이하가 지시하는 게 뜻이면은 그렇죠. 그럼 대절 이하의 뜻은 뭐냐 했을 때 프레게는 간접적 뜻이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간접적 뜻이라는 건 그럼 어떤 건데라고 하면 설명을 안 한다고. 아 얘는 그걸 간접적 뜻이라는 걸 통해서 하려고 했다는 거죠, 얘는? 네, 그러니까 아. 대절 이하에 들어가는 거는 지시체는 뜻이고 그러면 표현하고 있는 뜻은 간접적 뜻인데 간접적 뜻은 뭐냐 했을 때 프레게는 답이 없단 거예요. 그럼 간접적 뜻이 그냥 이상한 존재자를 도입하게 되는데 그럼 왜 도입하냐 이렇게. 그러니까 안 그래도 존재와 수를 늘려서 짜증나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열받는 거죠. 그렇다. 자, 아, 네. 그럼 대충 그런 문제고 이거는 이제 아마 논리 철학 같은 거 그 책 보시면은 그 거기에 이제 이런 명제 태도에 대한 문제가 계속 그걸 집중적으로 다룬 파트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별로 옛날에 읽어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런 걸 한번 읽어보시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 뜻과 지시체에 관한 또 다른 요점. 1번 프레게의 언어 철학을 공부할 때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포인트는 관념에 대한 거부라는 주제이다. 이제 프레게는 언어의 의미를 관념과 결부시켜 설명하는 이제 로크식의 심리주의를 거부한다. 이게 마이클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이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좋아하는 교과서인데 교과서만 맨날 읽어가지고 제가 너무 기초가 없는 사람이라 여기서 이제 로크 비판에 대해서 요지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핵심은 이제 아이디어가 사적이잖아요. 여기서 아이디어랑 소웃을 구분해요. 소웃은 이제 어떤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일종의 객관성을 지니는 그런 걸 소웃이라고 그러고 아이디어는 이제 제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미지든 뭐 관념 이런 그런 걸 주관적인 걸 의미할 때 아이디어를 해요. 그래서 모리스의 교과서를 참고하면 프레게식 로크 비판은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사람들은 각기 다른 아이디어를 동일한 단어에 연관짓는 반면 의사소통 상황에서 의미는 각자에게 동일하게 이해된다. 그렇죠? 각기 다른 아이디어를 이제 연관짓는데 따라서 아이디어는 미닝과 무관하다. A를 거부하는 작업은 매우 반직관적이고 B를 거부하는 작업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적절히 해명해내지 못한다. 따라서 언어의 의사소통적 특성을 상정한다면 어쨌든 언어가 이제 서로 우리가 말이 다 통하고 옛날에 죽은 뉴턴, 프린키피아를 읽고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때 우리가 아이디어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어떤 미닝은 다른 거에 호소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로크에 대한 비판이고요. 이제 물론 로크가 심리주의 언어의 의미를 아이디어에 호소하고 이러지만 로크 철학이 당연히 단순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로크 철학이 뭐 아이디어의 사적인 부분 뭐 이런 걸 다 이해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심리주의의 문제를 가지는지를 설명을 해놓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글들을 이렇게 해놨고요. 제가 옛날에 정리해서 인도로 제가 요양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인도의 비행기 안에서 막 정리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놨습니다. 그리고 2번, 프레게는 관념을 뜻이나 지시체와 엄격하게 구분한다. 첫째는 1.1의 이유 때문이며 두 번째는 인류의 지식이 계승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쵸? 첫 번째는 이제 의사소통을 상정할 때 이제 사적인 것을 호소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 두 번째는 인류의 지식이 계승될 수 있다. 뉴턴이 죽었는데 뉴턴이 말할 때 뭐 뉴턴이 우리한테 실제로 말을 해가지고 그 관념이 막 전달이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미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프린키피아를 읽으면서 뉴턴의 생각을 획득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생각이랑 관념으로 해서 번역을 하셨는데 그래서 관념, 아이디어는 주관적이며 사적이다. 생각은 객관적이며 공동체적이다. 뜻은 관념과 구분되며 생각의 일종이다. 뭐 이렇게 해봤습니다. 3번, 이제 프레게가 제시하는 망원경의 예시를 통해 우리는 이 관계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제 망원경 하나 그리시고 이제 달 그리시고 눈 그리시면 이제 눈 그렸어요. 네. 잘 그리셨네요. 눈에 있는 뭐 레티널 이미지라고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래? 망막상? 망막의 상 뭐 네, 이런 망막상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달이랑 이 가운데 있는 이 망원경 렌즈에 있는 달이랑 진짜 달이랑 이제 이 세 가지 구분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진짜 달은 이제 오브젝트 레퍼런스 그거죠. 지시체죠, 이거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요 가운데 있는 렌즈는 센스고 이 눈에 맺힌 게 이제 아이디어나 익스피리언스 이런 어떤 사적인 영역일 것이다. 뭐 이런 구분입니다. 그렇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후딱 읽을게요. 1.8번 프레게 이론의 문제들. 맥긴 프레게의 논의에 다음과 같은 제시 방식 개념에 관한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이름은 일반적으로 제시 방식에 관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름으로 대상을 지칭한다. 그런데 왜 동일성 문제에서 이름은 제시 방식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가? 동일성 문장에서, 그쵸?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랑 다른 방식을 왜 하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뭐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A는 B는 대상에 관한 문장으로 보이는데 왜 하필 제시 방식 같은 걸 도입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이제 교과서 부분이고요. 1.9 프레게의 이론을 단층화 논문으로 확장하기. 이게 이제 사실 프레게를 잘 읽으셔도 이제 현대 철학에서 쓰실 부분은 뭐 이제 개념 표기에 나오는 뭐 컨텍스트 프린시플 뭐 몇 개 있어요. 근데 그건 아예 다 몰라도 이제 어차피 설명을 해줘요, 그분들이. 현대 철학에서 프레게를 인용할 때, 내 프레게의 개념 표기에 나오는 이제 컨텍스트 프린시플을 어쩌고 하면은 이제 그 구글링 해보면 그냥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내용들로만 사실 프레게가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레게를 딱 공부하셨을 때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한 뜻과 지시체를 분리하는 부분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유즈 멘션 구분, 앞에 말씀드린 명제와 뭐 문장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어를 일단 획득하시는 게 첫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희한한 생각, 이게 이제 많이 또 수업 때 많이 다뤄지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여기는 맞아. 굉장히 간직관적이어가지고. 네네. 이제 상식으로 이제 회귀하는 저희 현대 철학을 좀 읽으시면 아주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하여간 이분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수학자라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쵸. 약간 네. 내가 생각하는 진리를 대상화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어떤 그 수학에서 말하는 어떤 집합을 상정하고 하는 얘기인가? 뭐 그런 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참집합? 거짓집합?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가? 그쵸. 예, 여기서 어쨌든 뒤에 부분 보면은 진리가 참 거짓이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냥 세 개. 그러니까 그게 어떤 집합의 형태로 막 참인 성각하면서 것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쵸,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뭐 약간 수학적 실제론자다 보니까 일반적인 분들이랑은 저희가 생각하는 모든 거랑은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수학 시간에 한 번도 수가 실제한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이분은 뭐 그런 분이고. 네. 아닌가요? 보통 프레게가 수학자로서 자기의 성격이 잘 나타난 거는 개념 표기에서 이제 문장들을 분석할 때 함수 관계로 분석하는. 그쵸. 그게 이제 수학자로서의 특징이 잘. 우리 보통은 분석 철학에서 보면 x는
F이다 이런 문장 많이 쓰거든요. X이자 F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 함수에서 F 한 다음에 바로 X 이거를 그대로 그냥 문장으로 번역한 건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딱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모든 문장들을 다 설명하려고 하죠. 이제. 아, 그게 이제 수학자로서 되게 특이한 점이죠. 맞습니다. 그게 좀 하여간 좀 희한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 표기 같은 것도 근데 저희 전흥주 선생님께서 번역을 해놓으셔가지고 읽어보시면 좋은데 그 EJ 북스에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책도 예쁘게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고등학생들이 주로 많이 사는 책이에요. 왜냐면 좀 멋있거든요. 그 표지가 굉장히 멋있고 안에 수학 막 있고 그래서 약간 천재처럼 보이는 책인데 그 약간 발언의 진위 여부가 저는 한 번도 그런 책을 본 적이 없는데 혹시 EJ 북스에서 나오셨나요? 그래서 얼마를 받았나요? 좀 이게 서울에 있는 유명하신 분들은 이제 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촌에서 살아가지고 저는 못 읽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게 1.9가 좀 중요한 파트예요. 왜 중요하냐면 이제 단칭어랑 저희가 싱귤러 텀즈 지금까지 어떤 하나를 가리키는 거 이제 하나를 가리키는 게 중요한 건 뭐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세계랑 언어의 대응을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언어에 있는 뭐 캣이든 뭐든 아니 캣은 좀 그렇죠. 약간 프로퍼 네임이 가장 처음에 탐구하기 좋아요. 김인태 했을 때 세계에 있는 김인태를 가리키니까 예를 들면 딱 그런 식에서 싱귤러 텀에 대한 이론을 세웠는데 이제 문장으로 이걸 확장하겠다. 완전문으로. 프레게는 문장 하위 표현인 단칭어가 뜻과 지시체를 갖는 것처럼 완전문도 뜻과 지시체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제 이게 좀 굉장히 띠용한 생각입니다. 단칭어는 무언가를 지시한다 혹은 문장은 무언가를 뜻한다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단칭어는 무언가를 뜻한다 혹은 문장은 무언가를 지시한다를 받아들이는 데는 설득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맺기는 이런 식으로 보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보기에도 그냥 이 앞에 두 개를 읽을 때는 별 크게 그래 지시하고 뜻하지 라고 생각이 드는데 뒤에 걸 볼 때는 이제 조금 문장이 뭔가를 지시한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해지죠. 프레게는 문장의 뜻을 명제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이제 단칭어는 무언가를 뜻한다는 저희가 지금까지 한 거고 그걸 설득을 했죠. 저희가 프레게가. 그리고 이제 문장은 무언가를 지시한다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문장의 뜻은 명제예요. 이건 어렵지 않죠. 명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센텐스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 추상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문장의 지시체를 진리값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때 진리값은 대상이다. 이제 이게 좀 수학적 실제론자라서 참 거짓이라는 진리값이 실제하는 대상으로 본다. 그리고요 이렇게 상정함으로써 프레게는 뜻과 지시체 이론을 완전문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뭔가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시던 분들이라서 이상 언어 만들고 일상 언어를 좀 이분들은 이제 초창기 분석처럼 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좀 혼란하다고 봐요.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니까 딱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보통은 그럴 때 이제 우리 이론이 틀렸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일상 언어가 정돈이 안 돼서 우리 이론이 딱 안 들어맞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이상의 논의에 관한 프레게의 논문을 다룰 수 있다. 먼저 생각은 문장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논문을 보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고유 이름이라고 불렸던 표현, 단어, 기호의 뜻과 지시체를 고찰하였다. 이제는 온전한 평서문의 뜻과 지시체를 탐구하겠다. 평서문은 다음 생각을 포함한다. 이 생각은 문장의 뜻으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지시체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일단 문장의 지시체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문장의 한 단어를 지시체는 같지만 뜻이 다른 단어로 대체하더라도 이러한 대체는 문장의 지시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 생각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례로 샛별은 태양빛으로 빛나는 물체이다 라는 문장의 생각은 개밥바라기는 태양빛으로 빛나는 물체이다 라는 문장의 생각과 다르다. 개밥바라기가 샛별임을 몰랐던 사람이라면 한 생각은 참이고 다른 생각은 거짓이라고 여길 법하다. 따라서 생각은 문장의 지시체일 수 없으니 뜻으로 간주되어야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이 뜻이다. 문장의 뜻은 생각이다. 인데 이건 보통 이제 또 명제다 뭐 이렇게 연결을 해요. 생각이 여기서 명제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뭐 일반적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진리값이 문장의 지시체라는 주장에 관해서는 딱히 정교한 논문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문장의 구성 요소에 지시체가 관여되어 있을 때마다 그 문장의 지시체도 모색되리라는 점을 봤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문장의 진리값을 탐구하는 때에 그리고 그럴 때만 그렇다는 점도 보았다. 그리하여 우리는 문장의 지시체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그 문장의 진리값을 받아들이게 된다. 나는 문장의 진리값을 문장이 참이거나 거짓인 상황으로 이해한다. 그리고요 10번까지 어차피 짧으니까 바로 읽을게요.
프렉의 이론의 다른 측면들. 단칭어가 항상 일상적 지시체를 지시하지 않는 것처럼 문장 또한 항상 지시체를 지시하는 것은 아니다. 프렉에는 문장이 불투명 문맥에서 등장할 때 그 문장의 진리값이 아니라 문장 자신을 지시한다고 보았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차적으로 논의가 끝났고요. 그래서 논의를 이 전체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맥킨이 그걸 지적하지 않는 게 좀 특이하네요. 사실 프레게한테서 의미라는 게 뜻이라는 게 네. 굉장히 이상한 지위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 전기 비트겐슈타인만 하더라도 프레게의 뜻 개념을 비판하면서 프레게 이상한 의미체, 미닝 바디 같은 걸 상정하고 있다. 그거는 바깥에 있는 대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머릿속에 있는 주관적 감정도 아니고 제3의 뭐 어떤 걸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어떤 뜻이라는 게 이렇게 상정하고 있는데 네. 근데 프레게는 그거를 실제한다고 독립적으로 실제한다고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그게 가깝죠. 내 실제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프로그램 그런 센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외재적으로 독립해 있는 실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대상같이 실제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둥둥 떠다니는 그런 서브지스탄. 비트겐슈타인이 그래서 그게 전기 비트겐슈타인이 프레게 비판할 때 정말 핵심적인 비판 중 하나거든요. 의미체 같은 거 성정할 필요 없다. 근데 이제 맥킨이 그 점은 지적을 안 하는 게 좀 특이한 거예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약간 이제 교과서로 의도된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제3의 이제 그런 실제를 그런 제3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실제를 상정해서 안 된다 아니면 그게 좀 애매하다 그러면 이제 바로 언어 철학의 존재론을 바로 직접 건드리게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맥킨 입장에서는 물론 맥킨도 거기에 전혀 찬동하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지만 좀 더 그런 존재론적 문제를 직접 건드리지 않으려고 이 문제를 굳이 안 다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곧장 의미체 같은 거 없다. 의미를 그런 식으로 통과하면 안 된다. 언어 철학 자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네, 지금 이제 딱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스포 같은 거잖아요. 약간 이제 이제 좀 언어철학 한번 탐구해봐야지 이러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 의미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어 철학을 포기하시고. 그러니까 화임 같은 경우에도 그 의미 개념을 그런 식으로 성정하는 거 되게 비판하고 의미라는 것 자체를 말을 안 쓰려고 하거든요. 물리 실증주의자들과 비슷하고. 제가 막 이거 프레게 관련해서 뭐 몇몇 선생님의 논문을 봤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프레게에 대해서 플라톤주의자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센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그 플라톤 같은 어떤 이데아 마냥 어떤 상정하고 있는 추상적 실제라고 이렇게 둔다는 점에서 플라톤주의자라고 규정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분명 그런 면도 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플라톤주의라는 규정이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제 실제로 우리가 뭐 대상적으로 실제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고 주관적인 거 아니고 제3의 뭐 그런 게 이제 이데아랑 비슷하지 않냐 그러는데 사실 저는 플라톤주의라는 약간 그 네이밍을 옛날에는 좋은데 지금은 좀 약간 애매한 게 실제로 막 프레게가 정말로 막 플라톤식으로 뭐 이제 의미가 뜻이라는 걸 막 진짜로 어떤 이데아가처럼 뭐 절대적인 기준 막 그걸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고. 절대적 기준은 아니죠. 그냥 추상적으로 실제한다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네이밍이 예쁘니까 그냥 이제 추상적 실제를 주장한다고 하는 것보다 플라톤적이다 그러면 약간 이제 저는 솔직히 약간 좀 바이럴 마케팅 느낌이 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어떤 철학이 안 플라톤적인 그러니까 사실은 뭐 철학이란 게 다 이제 플라톤 거의 다 대부분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플라톤에 반대하고 아니면 플라톤에 어디서 빌려가는 그런 건데 이제 약간 플라톤적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이제 좀 전가의 보도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뭐 모르지만 지금 하면서 드는 궁금증 중에 하나가 뭔가 의미에 대해서 되게 뭔가 형이상학적인 지위를 부여한다고 대충 그런 그쵸, 것 그쵸. 같은데, 네. 근데 여기서 보면 프레게가 참이 아닌 의미로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참이 아닌 경우에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시체가 없어도 의미가 네, 있어요. 네. 그러면 참이 아닌 경우의 의미에조차도 그런 형이상학적 의미를 부여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마지막에 이쪽, 네. 참이 아닌 의미에 대해서도 프레게가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강한 지위를 부여를 그러니까 한다고 할수 뭐 있는. 참이 아닌이라고 한다기보다는 지시체가 없어도 의미는 뜻은 존재할 수 있다. 이거 얘기하잖아. 예를 들어 셜록 홈즈 같은 지시체 없지만 그래도 셜록 홈즈라는 어떤 우리가 들으면은 이해는 하잖아. 이게 무슨 개 짖는 소리 멍멍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의미라는 거는 지시체랑 독립적으로 어떻게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는 건데 이게 뭐냐 어디 있는 거냐 하면 이제 애매해지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물론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네. 뭐 아무개가 이렇게 저렇게 상상해서 물론 그런 기본적인 요소들은 우리가 이제 공유하는 뭐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저런 것들을 조합해서 이런 캐릭터를 만들었지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적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의미조차도 형이상학적인 질을 갖는다고 말하면 되게 좀 사실 힘든 주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러셀적인 아이디어 아닌가요? 뭐 셜록 홈즈라고 했으면 이걸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그 한정기 한정기수로, 수를 만들어. 네, 한정기수 어떤 X가 있는데 그 X는 베이커바에 살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분석된다 이렇게 하는 베이커바에 거잖아요. 살고 사실 아니 뭐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다만 우리가 홈즈는 사실 있지는 않은데 뭐냐 그 누구지 코난 도일이 만들었지라고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홈즈도 사실은 의미론적인 시절을 가지고 있지라고 주장하는 게 조금 힘든 게 좀 더 어려운 주장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왜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미지의 어떤 존재가 있어서 있을 수도 있고 없고 헷갈리면 좀 더 그런 주장하기 쉬울 텐데 분명히 없었는데 뭐 20세기 중반의 어느 시점에 코난 도일이라는 인간이 굉장히 이상한 인간이 있어서 걔가 이렇게 저렇게 꿈꾸다가 만들었지라고 하면 그거 사실 없는 거 맞잖아라고 쉽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것도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조금 층위를 다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형이상학적으로 셜록 홈즈는 존재할 수 있죠. 형이상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전 그런 의미에서 주장도 불가능하다. 저는 오히려 저는 그런 아이디어에 반대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스트로슨이라는 학자를 다루면 뭐 나오는 여기 안 나오죠. 스트로스는 안 나오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로스의 학자는 애초에 그런 이제 존재 문제는 애초에 그러니까 선제를 깔고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허구의 인물이든 실제 인물이든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런 명제로 다루는 게 아니라 선진의 문제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형이상학적으로 실제는 아니다 그런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선진의 문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프레기식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여기다 실제를 이제 할당하려고 그러고 자꾸 존재자를 대입하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꾸 문제가 생기냐.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럼 얘 지시체는 뭐고 얘 뜻은 뭐냐.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로스식으로 그냥 뭐 허구의 존재다 아니면 뭐 이제 실제 존재다 그런 존재 문제를 그냥 뭐지 그런 형이상학적인 대상이 아니라 그냥 선제하는 문제로 전제된다로 깔아버리면은 굳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해명을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얘가 어떤 존재자를 할당해야 되고 얘가 어떤 의미가 그리고 여기에 파생된 의미가 없고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런 프레게식의 형이상학적인 실제를 할당하려는 아이디어 저는 그거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저는 기본적으로 아니요, 프레게의 생각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면 프레게의 생각이 형이상학적 실제라고 해석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프레게 입장 자체가 저는 틀렸다고. 오케이. 예, 그냥 저는 프레게가 틀렸다고. 그냥 까놓고 말해요. 그러니까 프레게가 당신이 천재일지 몰라도 어쨌든 저는 거인들의 어깨를 여러 번 밟았기 때문에 프레게가 멍청하다는 거 알고 있다. 선생님 입장이랑 비슷한 거네요. 선생님 말씀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제가 주장을 한 건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주장을 하면 나는 좀 저희가 아주 일반적인 관점에서 어떤 차인 부분하고 어떤 형이상학적 실제 그런 것들이 연동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연동 안 된다고 프레게가 주장하고 그런 허구적인 사실까지 그렇게까지 만약에 프레게가 자기를 개입시킨다면 너무 조금 일상적인 스타일에서 어려운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적 부담이 있죠. 그렇죠. 그게 허구의 이름. 많이 한거는. 근데 그렇게 주장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저는 프레게 읽으면서 굉장히 좀 재밌다고 느낀 게 저희 올빼미에도 어떤 분이 올리셨더라고요. 그 펠레스탈이라고 해서 현상학 연구하는 분석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풋설 북유럽 어딘가에 계신다는 그 표기법 이상한 분. 네, 그분 근데 유명한 분이거든요. 저는 그분 직접 읽어본 적은 없고 항상 다른 논문에서 이름만 많이 봤지만 그분이 주장하는 게 풋설식의 우에마 개념하고 프레게가 말하는 의미 개념이 굉장히 비슷하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분만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풋설이 의미라는 말 쓸 때 같은 진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프레게랑 똑같이. 진? 진, 독일어로 그 SINN으로 된 진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존재 아니에요? 아니요, 그 자인 인물 자인. 네. 근데 똑같이 의미라는 말은 근데 풋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내 대상에 대한 나의 지향이 의미에 의해서 결정된다. 똑같은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을 보더라도 이거를 뭐 안데르센이 태어난 곳으로 보던가 뭐 어떤 관점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서 보느냐에 따라서 얘 대상의 의미가 계속 달라진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근데 프레게도 굉장히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의 지시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그 측면들은 다 의미에 대응하고 있고 이런 주장들이 어떤 부분 풋살식의 현상학적 아이디어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는 좋지만 근데 정작 우리 윤 선생님께서는 후설 프레게 둘 다 비판하시는 입장 아니십니까? 아니 뭐 그렇긴 하지만 근데 풋살은 그런 의미 같은 거를 개념을 무슨 둥둥 떠다니는 의미체로 설명을 안 하는데 의미체로 그런 걸 설명하지만 않으면은 하나의 대상이 나에게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주어질 수 있다. 그리고 지시체만 가지고서는 어떤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의미를 지니는 방식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 점은 충분히 오늘날에도 현상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의의 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죠. 역시 그 자비의 원칙이 네. 끝해서 그러니까 의미를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그렇게 어딘가에 둥둥 띄워놓지만 않는다면은 이런 기본적인 아이디어 구도는 상당히 유의미한 게 아닌가. 아니 그거 빼놓으면은 프레게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프레게한테서 가져온 거죠. 저는 만약 강력 선생님 말씀해 주셔서 저도 써본 거 이제 강력한 수학적 실제론자처럼 보이는데 네네. 그런 프레게의 기본 철학적 전제를 놓고 생각해 보면은 그런 형이상학적 실제를 빼고 프레게를 가져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프레게 애당초 다른 노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프레게의 모든 걸 다 받아들여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프레게의 그쵸. 어떤 이런 구도는 좋은 면이고 저런 구도 이 구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것까지 형이상학적인 어떤 의미론까지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 정도로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러면 그거 떼버리는 순간 그냥 헛소리 돼버리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여기서 결론은 풋살이 프레게보다 낫다. 그런데 저는 제가 아까 이제 농담으로 프레게는 실은 멍청하다 그랬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전적으로 농담이고 이게 실제로 이제 후대 철학자들 뭐 예를 들어서 스트로슨도 이제 그런 형이상학적 실제를 가져갈 필요가 없다고 스트로슨 본인이 주장하지만 또 이제 그런 맥락주의가 프레게에서 따온 거기도 하고 그런 맥락주의적 아이디어를 프레게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여기 분들이랑 공부를 했던 데이비슨 같은 경우에도 프레게적 아이디어에서 일부 이제 차용을 한 게 있고 그러니까 프레게가 이제 농담으로 이제 여기 비판을 받고 여기저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아이디어들 그런 의의 자체가 절대 이제 없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프레게가 좀 약간 뒤늦게 재조명 받는 약간 그런 측면도 많아가지고 좀 사실 이렇게 이 동양의 동양 멍청한 이제 대학생에게 무시당할 그런 철학자 수준은 아니고 이제 대가인데 좀 약간 근데 브랜덤 같은 사람들이 프레게를 엄청 이제 띄워주긴 하는데 사실 브랜덤이 프레게 띄워줄 때 개념 표기에 프레게를 띄워주지 뜻과 지체에 대한 프레게를 안 띄워주니까 이것도 애매한 거죠. 네, 그건 맞죠. 이제 개념 표기에서 그 이제 문장의 그 어떤 우리는 문장 단위로 사유를 해야 된다. 문장이 기본 어떤 언어의 단위다. 이거랑 그다음에 문장들 간의 추론 관계를 통해서 어떤 그 사유를 이어나가려는 그런 구도는 이제 브랜덤이 막 띄워주면서 야 이게 다 프레게한테서 온 거다. 더 나아가면 칸트한테 있다 이러는데 이제 뜻과 지시체에 대한 아무 개념 표기만 못하는 브랜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뜻 아니면 의미라는 그 형이상학적 카인이 얘기하는 저 third word 그런 거를 상정하지만 않으면 프레게의 구도는 도입할 만하다라고 하셨는데 아주 훌륭한 구도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구도를 도입하면서 그걸 상정하지 않는 그런 게 가능한가요? 풋솔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 때문에 불선된다는 거예요? 풋솔 맞다. 대상이 있고 대상이 나에게 대상이 얘가 여러 가지 하나의 지시체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내가 어떤 관점에서 대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나에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주어진다. 제시 방식이 이렇다. 이런 건 그거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그 프레게가 얘기한 뜻은 그 대상만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건데 뭔가 후설은 잘 몰라서 후설이 얘기하는 거는 뭔가 그 딱 객관적이라기보다는 뭔가 객관적인 것들의 목록에서 내가 주관적으로 뽑아내는 뽑아낸다기보다는 이제 내 지향적 태도에 따라서 이 네. 의미가 결정이 되겠죠. 어떤 태도를 가지고 보느냐가 어떻게 얘가 의미로 나에게 주어지느냐 이렇게. 그러면은 결국 다른 거 아닌가요? 뭐 프레게 엄격하게 얘기하면 프레게랑 얘기하는 의미 개념하고 헛설 얘기하는 의미 개념은 다르겠죠. 그렇죠. 특히 형이상학적인 지위는 다르겠죠. 근데 구도는 비슷하잖아요. 구도는 여러 가지 측면이 그 있다. 두 개를 구분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실제로 풋설하고 프레게는 서로 막 교류하고 편지 쓰고 막 풋설이 막 프레게 때문에 엄청 까이고 막 그랬죠. 원래 풋설 심리주의 엄청 옹호했는데 프레게가 심리주의 막 비판하니까 풋설이 내가 틀렸나 보다 하면서 그래서 논리연도 쓰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프레게는 후설을 빨리 좋은 길로 이끌어서 이제 위대한 학자로 만들어줬는데 이제 나중에 프레게는 자기 작업 거의 다 끝났는데 러셀이 마지막에 역설 생겼는데 그러니까
말년에 이제 아씨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뭐 여기서 다뤄졌는지 안 다뤄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네. 언어 철학을 공부할 때 네네. 프레게의 퍼즐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 이거 그쵸. 이게 여기서도 다뤄진 거예요? 그 말이 안 나왔는데 제가 또 네. 링크를 드린 거기에 프레기안 퍼즐 이렇게 다 나와 있긴 해요. 어디 그 여기에 달려 있는 뭐 참고하라고 하는 거요? 네, 거기에 이제 제 블로그 홍보인데 본인이 다뤘다고 이제 그걸 또 이게 아, 이제- 여기 이유 추가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이제 그 보통 이걸 요약하는 방식이 문제 중심으로 어떤 핵심 주제들 중심으로 하는 방식이 있어서 근데 그러니까 전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그쵸, 저는 아마 우선 그렇게. 뭐 의미 관념론, 의미 지시론 다음에 이거에 대한 비판하는 비티기시의 딱정벌레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프레게 아, 센스 맞아요. 이론 배우고 전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쵸 그렇게 보통 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배웠을 때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력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나중에 이름이 헷갈리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이게 잠깐 뭔가 이런 입장인데 이게 누가 말했던 거지? 왜냐면 이제 그 어떤 주제가 딱 있으면 거기에 얘는 이렇게 말했고 얘는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뭔가 이게 좀 다시 정리가 필요하다 해서 이제 요걸 골랐던 건데 요거는 그런 식으로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칸이나 뭐 이런 책들을 보시면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잘 나와 있으시고 그렇게 후대 관점에서 딱 잘 요약해서 깔끔하게 나와 있고 논증식으로 이런 거는 이제 논문을 진짜 직접 읽으면서 논문에 나온 순서대로 이제 설명을 해요. 순서도 아닌 것 같아. 바로 크리키가 나오니까. 아 그렇죠. 아니 근데 저 크리피 잠깐 읽었는데 네네. 시간 여기 보면은 이렇게 주제의 연속성은 시간의 연속성을 능가한다 라고 말하니까 아니 이거 사회 철학사 책들 보더라도 뭐냐 다음에 네네.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 파르메니스 나온 다음에 네네. 시간과 거리 좀 떠올리죠. 헤라클레이토스가 나오는 뭐 이런 식으로 구성하잖아요. 짝을 그럴 수 있죠. 예, 맞아요. 네. 뭐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뭐 그냥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막 섞어서도 보고 순서대로도 보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저 아까 개념표기랑 특화 지시체에 관하여가 결국 어떤 같은 결론으로 귀결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혹시 그 사용과 언급의 구분을 기준으로 보면은 그 두 개가 그래도 나눠지기는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사용과 언급을 기준. 네, 그러니까 뭐 개념 맥기는 표기에서- 그렇게 구분하고 있죠. 예. 네, 맥기는 구분하고 있죠. 개념 표기에서 이제 A는 A다, A는 B다. 이거는 이제 A라는 언어와 B라는 언어에 대한 네. 문장이 되버리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샛별은 샛별이다, 샛별은 개박바라기 이럴 때 샛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지 샛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하죠. 근데 저는 근데 이거 좀 읽으면서 한글씨랑도 어제도 막 이렇게 카톡 주고받으면서 되게 의문스럽게 피고 저도 처음에 이거 배울 때 몇 번이나 읽었거든요. 프레게 이거를. 근데 항상 그냥 기본 골자만 생각을 했어요. 기본 골자만. 아, 문장이 그 단어가 있으면 단어는 뜻과 지시체를 가진다. 단어의 뜻은 내포고 단어의 지시체는 외연이다. 문장의 뜻은 그 명제고 문장의 지시체는 참 진리값. 진리값이다. 예. 네, 그냥 이렇게만 배웠죠. 어이 끝.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이거 진짜 프레게가 비판하는 게 프레게 입장 아닌가? 그럼 뭐가 다른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막 혹시 맥kin이 얘기한 것처럼 이 논문 자체가 굉장히 따지고 보면 굉장히 모호한 논문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뭐 진리치가 왜 대상인가에 대해서도 뭐였죠? 다른 논문에서 다뤘다. 베그리프 운트 뭐 게겐스탄드가 거기 다뤘다는 게 뭐 각주로 있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프레게에 대해 이해를 제대로 하려면 그런 것까지 다 읽어야 이제 저희가 프레게에 대해서 좀 포괄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는데 보통 안 읽다 보니까 뭐 저는 비전공자니까 뭐 여기까지만 하죠. 저 전공자인데도 아직 마홍경 얘기만 기억하려고. 마음에 약간 생각해드리고 프레게는 약간 진짜 모두의 마음속에만 살아있는 그런 분이셔가지고 다들 이제 프레게 전집을 읽은 사람은 거의 없지만 모두가 이제 자신의 프레게를 존경한다는 이제 근데 좀 진짜 약간 이걸 좀 읽으면서 생각이 든 게 분석 철학 굉장히 명료한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초창기 분석 철학 논문 읽어보면 정말 명료하지 않은 게 많다고 생각해요. 프레게 이 논문도 그렇고 러셀도 보면은 그 온디노팅에 보면은 그레이 아규멘트라고 해가지고 그쵸. 전문학자들조차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다 도대체 러셀이 너무 이상하게 썼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게 엄청 길거든요. 그게 또 보면 꼭 명료하지만 않은 것 같다 분석 철학도. 요즘엔 명료해요?
요즘에도 별로 안 능가하고 물론 이제 이상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 최신 학자긴 하지만 이제 최근에 공부했던 데이비슨 같은 학자도 나름 이제 그 이제 20세기 말까지 이제 사실 그 이제 계속 하셨던 분인데 그분도 글을 읽으면은 와 진짜 그러니까 첫 두 권은 진짜 이게 사람의 언어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막말하고 한 세 번째 책부터 약간 사람 비슷하게 쓰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진짜 좋은 철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을 구사하지 않는 게 기본 조건인 건가 약간 좀 그런 생각도 들고 힘들더라고요. 그 확실히 그 우리가 바라는 명료성에는 굉장히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뭔가 논증적으로 쓰고 좀 개념을 좀 구분함으로써 이렇게 문맥을 좀 가능한 한 명료하게 제시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도르노라든지 뭐 데리다든지 아니 왜 아니, 본인 전공이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도르노가 글을 논증적으로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이제 내 주장은 이렇고 뭐 근거는 뭐 이런 식으로 쓰려고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 논증 향 첨가, 논증 향도 첨가는 이제 순수 자연의 맛 그대로 이제 서술 철학의 맛을 바라는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이분 독일 철학 전공하시거든요. 그래서 맨날 그런 거 읽으시다 보니까 이제 한이 약간 애증이 또 질문이 있는 게 네네. 5.1에서 뜻은 대상의 측면을 포함한다 이건 알겠는데 이제 제시 방식이 지각 주체와 연관된 개념이고 뜻은 대상과 관련된 개념이다. 5-1이요? 네, 5.1이요. 아 네네 잠시만요. 네. 5.1이 어디죠? 1.5 아니에요? 아닌가? 아니 5.1이요. 5.1이 5.1이 있고 1.4에서 5.1. 아 그쵸 예. 네. 뜻은 대상의 측면을 포함한다. 네, 1.4에서 5.1. 네. 근데 여기서 이게 좀 상대적인 거죠?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아 예. 기만글이 있으면은 기만글은 이런 측면도 있고 저런 측면도 있고 다른 측면도 있고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가 다 우리한테 주어지는 방식이 일종의 뜻이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 아래에 보면 초저녁의 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개박바라기 했을 때 이제 대상이 가진 어떤 측면을 근데 이게 그렇죠. 그쵸, 예, 그런 얘기죠. 금성도 초저녁에 우리한테 주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침 새벽에 주어질 수도 있고 다 다른 우리한테 제시 방식이 있는데 그게 금성의 다 다른 뜻이다. 아니 뭐 이거는 사람이랑도 대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나는 집에서는 아들이고 뭐 밖에 그런 나가면은 뭐 학생이고 그것도 각각 그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저는 학생의 측면을 보고 있는 거지만 집에 가서는 다른 측면의 가족들을 보는 걸 그런 맥락으로 전 이해했는데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라고 예.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드래곤 라자 같은 책에 보면 예, 루트리노 대왕이라는 분이 나는 단수가 아니다라는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중이병스러운데 네, 약간 중이병스러운데 좀 명언이죠. 이 지시체가 있고 네, 그리고 그 지시체 여러 측면이 있고 네. 그리고 그 각 측면에 해당하는 뜻이 있고 또 그 뜻에 해당하는 고유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잠깐 지시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측면에 대한 여러 측면이 뜻이 있고 각 측면마다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 그쵸. 각 측면에 해당하는 뜻마다 다시 거기에 해당하는 고유명이 있는 거 이렇게 기호가 있죠. 그 마지막은 꼭 아닐 수도 있는 게 우리가 계속 새로운 측면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뭐 고유명 꼭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러면 근데 고유명이라고 하는 건 가변적이에요. 고유명이라는 거. 고유명이라는 게 뜻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발견 못했을지는. 아, 그렇게 생각하면 잠깐만요. 그러니까 보통은 근데 프레기를 설명할 때 이렇게 지시체로부터 이렇게 설명한다기보다는 고유명이나 문장으로부터 네. 시작을 하죠. 고유명사는 뜻과 지시체라는 측면을 지닌다. 문장은 뜻과 지시체라는 측면을 지닌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언어에서부터 이렇게 뜻과 지시체가 있다. 뜻과 지시체가 있다. 네. 그러면 내포하는 문장은 어떻게 되냐? 내포하는 문장은 또 뜻과 지시체가 이렇게 바뀐다. 뭐 이렇게 근데 온전한 이론이라고 하면은 역수적도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 아니 온전한 꼭 이론이라면? 여기 하나는 안 되나요? 아니 타당하고 안 타당을 논하는 게 아니라 예. 이론적으로 완전하다고 한다면은 역순으로도 우리가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전제가- 거죠. 역순으로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 그 역순으로 맞춰보려고 하면 이렇게 갑자기 익숙한 방식으로 하다가 그냥 역으로 가면 좀 근데 꼬이는 거죠 이제. 그 전제가 이게 맞으니까. 아니죠. 언어의 완전성에서 출발하잖아요. 언어가 완전하다면 모든 충분한 명사들을 포함하고 있는 언어라면 이제 가능하겠죠. 역시적인. 아, 그럼 자연어라면 그렇지 않을 자연 언어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죠, 사실은. 네. 아, 제가 아까 근데 뜻이랑 제시 방식 그 대상의 측면이랑 지각 주체에 연관된 개념 이거 여쭤본 이유가
앞에서는 이제 제시 방식의 뜻이 포함된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포함된다 저 밑에 6번 보면 사실 이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 뜻은 대상의 측면을 보여준다. 이게 사실 휘설도 똑같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뜻이랑 대상의 측면 간의 그 관계는 구분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네. 제시 방식은 뜻의 일부라고 얘기를 했는데 맥기는 또 프레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제시 방식이라는 말이 아니라 만약에 대상의 측면은 지각 주체와 연관된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이제 제시 방식이 지각 주체와 연관됐다 이게 좀 네, 왜냐면 지각 주체가 어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 아니에요? 그 대상에 대해서 받아들인 그 대상의 주체가 받아들인 대상의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제시할 거냐 그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저녁에 금성을 보게 되면 나한테 개맛바라기로 대상이 제시가 되는 거고 새벽에 보게 되면은 색별로 제시가 되는 제시 방식이라는 게 그 주체가 제시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한테 대상이 제시되는 그쵸.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프레젠스니까 예, 그럴 거예요. 이게 좀 제시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좀 번역이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제시되는 방식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네, 예. 이제 사실까? 그런 거 해서 근데 프레젠스니까. 예. 모드 오브 프레젠테이션인가? 네, 모두 예, 네, 예. 그래서 예. NP라고 약어를 쓴 거잖아요. 프레젠. 네, 그렇게 돼 있는데 그쵸. 이제 프레젠이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보통 프레젠테이션, 프레젠스 이런 거 현전, 현재화 이렇게 이런 현전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는데 이게 뭔가 대상이 나한테 주어지는 게 이게 현전, 프레젠트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쵸. 사실 예. 그리고 그걸 이제 나한테 주어진 대상을 내 머릿속으로 떠올린 걸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표상이라고 이제 맞아요. 그러죠. 네. 참이다. 예. 그쵸. 그러니까 예. 대상이 나한테 주어지는 방식이라고 주어짐의 방식 이렇게 하는 게 이해를 할 때. 주어지는 방식. 예. 그쵸. 이게 제시되는 거니까. 아. 적어놔야겠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퍼셉션이랑 연결이 더 잘 되고 네. 그렇다. 근데 사실 이게 맥킹이 그거 문장이 무언가를 지시한다. 이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전혀 받아들이기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문장이 사실 비트겐슈타인이라든지 러셀만 보더라도 지시하는 게 있잖아요. 디노팅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속의 사태를 지시하는. 사태를 그쵸. 지시한다고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건 맥킹이 너무 좀 근데 되게 그게 맥긴이 그렇게 맥- 얘기한 거 아니에요? 비판할 맥긴이 때? 얘기해요. 예. 그거는 사실을 실제? 사태를 많이 하죠. 사건 예, 그쵸. 예, 그쵸. 이런 거를 지칭한다고 하는데 굳이 진리값이라고 하는 개념을 네. 도입해야 되냐라고 비판했던 것 같아요. 네, 맥킹이 맞아요. 뒤에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여기 위에서 이제 문장이 지시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지시하면 사태를 지시해야지 왜 진리값을 지시하냐 이렇게 이중적으로 비판하니까 그쵸. 문장 지시할 수 있지 사태 하면 끝나는 건데 굳이 처음에 비판은 필요가 없지 않았나 그냥 그러니까 관련해서 이미 이제 맥긴 책에 나온 그 비판이랑 문제점을 그러니까 그걸 좀 재신술 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프레게가 굳이 이제 그 문장도 지시체가 있고 그 지시체가 이제 참이나 거짓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 동기를 좀 미루어 보자면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뭐 문장 그러니까 명제들은 항상 참이나 거짓이고 그쵸. 그리고 예 뭐 조는 개밥바라기에 크림치즈 뭐 어떤 뭐 이런 뭐 눈은 하얗다 뭐 이 책상은 뭐 파랗다 뭐 이런 것들은 항상 뭐 참이나 거짓이라는 뭐 이걸 갖고 있고 진리값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문장이랑 이 진리값은 연관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연관이 돼야 되는데 이제 프레게는 이제 이제 뜻이랑 지시체라는 구분을 가지고 이제 구분의 틀 내에서 이걸 연관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사실 그리고 요런 식으로 연관을 시킴으로써 프레게가 의도했던 바는 이제 문장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결합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리고 뭐 또는 뭐뭐라면 뭐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장들을 그런 형식 속에 이제 결합해가지고 뭐 눈은 하얗거나 이 책상은 파랗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개별 문장들의 참이나 거짓을 알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복잡한 문장들의 참 거짓도 알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구도를 함수적인 아이디어죠. 진리 함수적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더 그냥 제 생각으로는 이제 프레게가 기본적으로 문장을 함수라고 이제 그 표현하는데 함수는 기본적으로 값을 가져야 되니까 그럼 그 값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결국 이제 문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진리값, 이제 참 거짓의 문제가 이제 대표가 되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문장도 이제 지시체를 가지고 그 지시체가 진리값이다. 이제 이 문장을 이제 함수처럼 결과값을 냈을 때 참, true 혹은 false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값을 가져야 된다. 약간 그런 아이디어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저는 이제 추측을 예, 하고 의도가 이제 프레게 수학자적인 아이디어긴 하죠. X 자리에 뭘 넣었을 때 참 거짓이 딱딱 결정돼서 나와야 되니까 기계처럼. 그러니까 의도는 이제 그런 건데 이제 맥킨이 여기서 비판을 했듯이 이제 문장이 참 또는 거짓이라는 건 맞는데 이제 그게 굳이 이제 지시체여야 하느냐인 거죠. 대상인지 문장이 갖는 속성일 수도 있고 이제 뭐 그런 거죠. 뭐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그거 시체로 설정 안 해도 잘 설명하죠. 왜냐면 요소 명제의 참 거짓을 가지고 합치면 이제 세계 내에 있는 모든 명제들을 설명할 수 있고 사건들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소 명제들이 요소 사건이랑 대응을 하고 그것들 참것을 가지고 진리 함수적으로 연산을 딱딱딱 하면은 뭐랑 뭐이고 뭐이다가 참인가 거짓인가가 나오는 거죠. 뭐 그런 아이디어를 할 때 사실 지시체로 굳이 설정을 안 해도 문장에 대해서 그냥 이 문장이 참거짓을 갖는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시체라고 한 게 좀 특이한 부분이죠. 네. 근데 그 사태를 가지고 뭔가 참 거짓을 판별한다고 할 때 그게 실제 하는 사태여야 되는 거 아니면 그런 가능한 사태로서 조건만 구비를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비트겐슈타인에서요? 비트겐슈타인에서 좋고 프레게도 좋고 그렇죠. 프레게에서 좀 사태나 사건을 이제 지시체로 두지 않은 그게 이제 사실 좀 스페시픽한 논점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사실 전기 비트겐슈타인 좀 쭉 설명을 하고서 나와야지 사실은 좀 근데 보통은 사태에 대응하면은 참이고 대응 안 하면 거짓이고 아주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사실 들어가다 보면 학자마다 이 대응하는 게 뭐냐 막 해서 그게 뭐냐부터 그 대응에 관해서 이제 뭐 엄청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죠. 또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제 10분 남았네요. 아이고 지금 방송을 종료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색하긴 하네요. 아이고.